이제 정성호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동훈은 윤과 결별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성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결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사이가 무지무지하게 나쁘니까 원래 친했던 사람이 삐뚤어지면 더 사이가 나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의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라고 정성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뭐다? 하나의 그 민주당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제가 한동훈 대표라고 하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은 감이 떨어질 것 같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다리면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밀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손 내미실 때까지 그냥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두 번째는 뭐다? 11월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판결 두 개 나오잖아요. 11월 15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5일에 위증교사죄. 이 판결 나오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법 리스크가 그 실현이 될 텐데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냐면 제가 기대하는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 수원 고등법원 판결도 그때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무슨 앞장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결별하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시간이 빨리 온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거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 기사.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신문을 딱 그 펼쳐 보니까 저거 말고 그 다음 거 그 신문을 딱 펼쳐 보니까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는 거예요. 언제 만나느냐? 10월 16일에 재보선이 있는데 이 재보선 후에 그때 만난다. 어떻게 만난다? 한동훈 대표가 주구장창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독대. 둘이서만 만나자.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다이렉트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뭐 비서실장한테 이야기해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되는데 아니면은 뭐 최고위원 중에 대통령하고 친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최고위원한테 아니면 원내대표한테 이러이러한 이야기 내 생각이 있으니까 대통령께 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그 전달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러느냐? 그 이야기가 제대로 대통령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다이렉트로 만나가지고 대통령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생각은 어떠신가? 만약에 대통령 생각이 내 생각보다도 더 깊어가지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아니면 대통령이 그래 그 한 대표 말이 맞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중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든 추경호 원내대표든 끼면 이게 두 분이 제대로 대통령한테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거는 혹시 두 분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독대가 필요하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왜 피하지? 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요번에 재보선 이후에 독대를 한다고 하니까 이 독대에서 아주 이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그 재보선 이후에 독대를 하도록 마음을 먹었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재보선이 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은 2대2를 예상해요.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대2로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부산 금정과 강화도는 국민의힘이 그다음에 이제 호남의 두 군데는 민주당이 그렇게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혹시 그 구도가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타격이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2대2로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 조국혁신당은 그 혁신당 조국당 자체로서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번 보선이 되게 재밌어요. 제3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세 개 정당이 굉장히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키웨스트 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그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국면 전환이든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한 대표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상설 특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그 도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설 특검이 뭐냐면은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 있냐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 특검을 임명할 수가 있느냐. 국회가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장관 스스로 이거는 그냥 검찰에서 하는 것보다 특검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사건. 이런 것들은 특검을 임명하도록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 이렇게 쭉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그 특검을 갖다가 하려면은 누구를 특검으로 만들 것인가, 그 임명할 것인가,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그 후추위에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2명 정도 올리면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방식인데,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이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법무부 차관, 두 번째 법원행정처 차장, 이게 차관급입니다. 그 다음에 변협회장, 그 다음에 국회에서 4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 규칙에 따르면은 그 민주당 2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 2명. 왜냐하면 원내 교섭단체가 반반씩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왜 민주당이 특검법을 갖다가 계속 그 리젝트 당하는데, 거부당하는데 왜 자꾸 특검법에 집착을 갖다가 하나. 훨씬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그거는 뭐 민주당 속셈이라고 하는 건 뻔하죠. 왜냐하면 위원이 7명인데 결국은 특검은 특검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야구는 투수하기 나름이고, 특검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좌지우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뽑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국회에서 민주당 몫은 2명이고요. 나머지 5명에 대해서 민주당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일단은 국민의힘 2명도 뭐 당연히 이제 민주당하고는 다른 거고, 그러면 3명이 남는데, 법무부 차관은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편으로 봐야 되고, 그럼 2명이 남는데 1명은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기보다 이거는 대법원장이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판사가 뭐 나름대로 공정하게 해야지. 뭐 판사가 그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지. 이 판사가 그냥 뭐 대통령 편 뭐 무조건 뭐 그렇게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법원행정처 차장은 객관적으로 그 처신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다 하고, 세 번째가 변협회장인데, 변협회장이 뭐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어떨 때는 변협회장이 야당 쪽에 바짝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당 쪽에 조금 보수적인 그런 분이 변협회장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변협회장이 뭐 민주당 편을 들겠습니까? 국민의힘 편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중립적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구도가 2대 3대 2인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 법원행정처 차장하고 변협회장을 잘 설득해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분이 특검이 되시는 게 뭐 경륜으로 보나 뭐 뭘로 보나 굉장히 마땅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 그분이 아마 그 특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예컨대 뭐 이종근 변호사나 뭐 김남국 변호사나 뭐 그다음에 또 누구 무슨 변호사나 그런 사람들 무조건 특검으로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움직이겠습니까? 변협회장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특검에 대해서 그 이 상설 특검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이거를 시도를 못했던 건데,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꼼수를 갖다가 피운 거예요. 어떻게 꼼수를 갖다가 피우느냐? 국회에서 추천한 게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4명을 어떻게 추천하는지는 국회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국회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교섭단체가 반반씩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2명, 그 다음에 민주당 2명. 근데 이거를 싹 바꿔가지고 아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그 추천하는 것으로, 여당은 그냥 홀라당 다 빼는 것으로 이렇게
국회 규칙을 개정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속이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바꿨느냐, 국회 규칙을 어떻게 바꿨느냐, 이렇게 바꾼 거예요. 대통령과 관련된 케이스에 있어서는 여당이 추천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국회에서 규칙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4명이 되니까 그러면 뭐 나머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회장이 아무리 나는 저기 뭐 이종근 변호사 같은 사람 특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백날 우겨봤자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이게 다수결로 그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상설 특검 관련해 가지고 드디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특검 그 결과가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도 아마 이제 인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제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한동훈 대표가 만나자라고 하니까 만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만나기로 마음을 잡수신 원인이 가장 그 작은 원인은 뭐 보궐선거나 지금 현 그 정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두 번째는 민주당이 이른바 상설특검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영부인은 지금 사과하는 것조차도 지금 꺼려하고 그거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상설특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상설특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상설특검의 목적은 뭐냐, 제가 봤을 때 영부인이나 뭐 누구나 해가지고 범죄 혐의를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설특검의 목적은 뭐냐, 영부인 망신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앙지검에서 이른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상설특검이 딱 이제 구성이 되면 그 특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검 사무실로 나와라, 언제까지 나와라. 그러면 아무리 영부인이라고 해도 거기에 나가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런 거 안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러면 심지어 뭐 체포영장 발부하겠다. 정상적인 특검이라면 그렇게까지 안 하겠죠. 하지만 민주당과 야당이 연합해가지고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4명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밀어붙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특검에 만주 변호사도 된다 그러면 정청래,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특검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만주 변호사는 안 될 테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코앞에 닥치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경우에는 진짜 여당하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설특검 해가지고는 왜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쉬운 상설특검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 상설특검 잘못하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부인이나 관련자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상설특검 해가지고 60일 동안의 특검이 결과를 내야 된다고요.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승인하면 30일 더 하는데 제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승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설특검 임명된 사람 누가 임명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일을 갖다가 그냥 빠릿빠릿 해가지고 60일 이내에 결과를 내야 되는데, 수사가 어떤 수사가 제일 쉬운 수사일까요? 제일 쉬운 수사는 저 같은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 수사는 어떤 수사냐, 증거가 명명백백한 수사.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같은 거, 이런 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야. 공범이 자백하고 거기에 물증까지 내주는데 뭐 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재판도 무지하게 쉽겠지.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고. 근데 제일 어려운 수사는 뭐냐면요, 증거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쳐봐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훔쳐 먹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본능적으로 제가 이 이게 아주 비싼 뭐 몇 억짜리 이건데 이거 제가 훔쳤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정말 이거를 갖다가 자수합니다. 이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고, 대부분은 범죄는 다 숨긴다고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증거인멸하고 본인이 스스로 도망가고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건 처벌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추고 있는 것을 제3자가 잘 모르는 제3자가 이거를 밝혀내는 게 수사이기 때문에 증거가 애매모호하고 그런 것들은요 쉽게 밝히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혐의가 명명백백합니까? 증거가 명명백백합니까? 결국은 결론 제대로 못 내릴 거예요. 이거를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느냐? 뭐 민주당의 뭐 고검장 출신 뭐 박균택 의원, 뭐 의성윤 의원, 뭐 그다음에 양분남 의원 이런 분들 다 고검장 출신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아 나 바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처신하는 것 같지만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이다. 그래가지고 괜히 이거 잘못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영부인에 대해서 아니면 뭐 누구에 대해서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상설특검 못하고 있다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상설특검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 변화가 있으니까 대통령 마음도 조금 움직인 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